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도적을 속인 아내. 서울에 사는 한 선비가 조실 부모하고 집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영남 지역 처녀에게 장가를 드니 아내가 아름답고 재능이 많아서 혼인한 지 1년쯤 지나자 가정을 잘 이끌어 집안 살림이 넉넉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혼인한 지 여러 해가 되니 아내는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길을 떠났습니다. 선비는 가마를 새내어 아내를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뒤를 따랐지요. 그렇게 집을 떠난 지 5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날이 저물자 한 주점에 들어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잠이 깨어 일어나 불을 켜니 건장하게 생긴 한 남자가 많은 부하를 거느린 채 선비가 자는 방으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이에 선비가 놀라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을 보니 나이 30쯤 되어 보이는데 매우 건장하고 늠름했으며 몸에는 남색 천리를 입어 마치 장군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곧 선비를 향해 절을 하고 인사를 올리기에 선비도 절을 하고는 물었지요. 관원께서는 일찍이 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야심한 밤중에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방문한 것인지요? 예, 나는 산속의 은거에 사는 사람으로 1000만이 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관찰사도 부럽지 않은 부귀를 누리고 살지만 나이 30에 아직 아내를 얻지 못했습니다. 시골 여인들은 모두 내 배필로 합당하지 않아 여기저기 물색하던 중 선비가 가속을 거느리고 시골로 행차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인 또한 매우 아름답고 현숙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중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례한 요구 같지만 선비는 서울에서 다시 장가드는 일도 어렵지 않을 터인즉 부인을 내가 데려가고자 하여 이렇게 온 것입니다. 5,000냥의 돈을 드리겠으니 부인을 내주는 것이 어떨는지요? 이 말에 선비는 새파랗게 질려 몸을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지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돈을 받고 아내를 팔다니요. 국법이 있거늘 어떻게 이런 짓을 한답니까? 그거 참, 선비는 생각이 많이 모자라십니다. 내 비록 무례한 행동이지만 이렇게 결심하고 왔는데 그런 말로 물러갈 줄 아는지요? 선비는 이 거금으로 얼마든지 다시 현숙한 교수에게 장가들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선비가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내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왔으니 억지로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 5,000냥도 잃고 낭패를 당해 생명에도 지장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요? 도적 두목의 말에 선비는 말문이 막혀 눈물만 흘리니 이때 벽 너머 옆방에 있던 부인이 사람을 시켜 선비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가 울먹이면서 아내가 있는 방으로 건너가자 도적 두목은 부부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가만히 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방님, 이 일은 큰 병고입니다. 어찌 말로 설득하여 해결될 일이옵니까? 저들은 힘으로 당할 수 없는 도적떼들입니다. 생각해보면 내 당신 집안에 들어와 춥고 배고픔을 견뎌야 했고 또 아직 자녀도 없으니 저 사람에게 몸을 허락하여
부귀를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저 사람들이 주는 돈 5천냥으로 다시 장가들어 많은 전답을 사서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잘 되는 일이 오니 이 몸을 두고 공연한 희생은 하지 않는 편이 나을 듯 싶습니다. 부인은 옆방에 들리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적 두목의 마음을 안심시키려 하는데 선비는 오열을 하며 뭐라고? 당신이 도적에게 가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내 이 자리에서 죽어도 당신과 생이별은 할 수가 없소. 선비는 아내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다시 뿌리치고 웃으면서 냉정하게 꾸짖었지요. 뭐라고요? 사내 대장부가 왜 이렇게 못났어요? 나 역시 즐거운 건 아니지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속히 보내준다고 허락하세요. 이에 선비는 비분을 금할 수 없었으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 아내를 주겠노라고 허락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도적두목은 좋아하면서 선비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잠시 대화를 엿들어 보니 부인은 정말 현숙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큰 재앙을 자초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부인의 현명한 판단을 따르는 것은 정말 잘한 처사입니다. 선비는 애간장이 녹아내린 듯하여 풀썩 주저하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선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얘들아, 내 지금 수습하여 장군을 따라 나설 것이니 서둘러 가마를 준비하고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라. 이렇게 하여 선비 아내는 몸단장을 하고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여 출발 준비를 하고 있으니 도적두목은 기뻐하면서 5천냥을 들여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속히 떠날 준비를 하라고 호령을 하니 선비는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지요. 얼마 후 선비 아내는 얼굴은 덮어가리고 나와서 가마에 올랐습니다. 두목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면서 선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무리를 호령하며 가마를 따라 쏜살같이 떠나갔지요. 이때 선비는 통곡을 하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다가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방 안에는 아내가 단정히 앉아 생글생글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죽었단 사람을 다시 만난 듯 손을 잡으며 물었지요.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정말 당신이 맞소? 예, 서방님은 여기 앉아 내 말을 들으소서. 저 무도한 두목이 무리를 거느리고 깊은 밤중에 나타났는데 억지로 빼앗아 가려는 것을 서방님과 내 힘으로 어찌 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5천냥을 준다는 건 도적으로서 서방님을 대접하여 선심을 쓴 것이랍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아 갔을 것이고 서방님의 몸 또한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님을 불러놓고 따라가겠다며 일부러 저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해 안심을 시킨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쁘장하고 나이도 나와 비슷한 몸종을 타일러서 잘 치장을 시켜 대신 태워 보낸 것입니다. 두목은 저 여종을 나로 알고 기뻐할 것이고 여종 또한 남의 종 노릇만 하다가 부귀를 누리며 호강할 수 있으니 좋고 서방님 역시 나를 잃지 않았으니 다행이며 돈을 받아 집안이 넉넉해질 것이니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보, 당신의 지혜는
내 만분의 일도 못 다르겠소. 마치 꿈을 깬 듯하오. 서방님, 위급한 상황에서 작은 계책 하나 써본 것이니 너무 칭찬하지 마십시오. 이만한 꾀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후 선비는 돈을 싣고 시골로 내려가 전답을 사서 마침내 부자 소리를 들었고 부부 함께 백수해로 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만난 여인. 한 선비가 볼 일이 있어 멀리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워낙 먼 길이라 걱정이 되어 이웃에 사는 맹인 점쟁이에게 무사히 다녀올 수 있는지 점을 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은 궤를 뽑아 점을 쳐보고는 머리를 흔들면서 매우 불길합니다. 출발 후 사흘째 되는 날 정오 사이에 반드시 횡사할 애군이 있으니 떠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일러주며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반드시 가야 할 일이기에 다시 물었지요. 만약에 횡사할 애군이 끼었다면 어찌 떠나겠는가? 하지만 꼭 가야 할 일이니 애군을 피할 방도가 있으면 가르쳐 주길 바라네. 그러자 맹인은 반나절이나 생각하다가 다시 점을 쳐서 참, 꼭 한 가지 애군을 면할 방도가 있긴 한데 그러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떠나도 무방하겠소이다. 하고 어려운 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선비는 어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면서 방도를 말해보라고 재촉했지요. 그랬더니 맹인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출발하여 가장 먼저 만나는 여인과 정을 통할 수만 있다면 무사할 것입니다. 선비는 이 말을 명심하고 길을 떠났지요. 그리하여 주점에서 자고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에 주점을 떠난 선비는 3, 40리쯤 갔을 때 과연 한 여인을 만났는데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어 한눈에 시골 서민의 부인으로 보였지요. 이에 선비는 말에서 내려 길가에 앉아 쉬면서 동정을 살피니 여인은 얼마 후 빨래를 마치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므로 선비는 따라온 종에게 일렀습니다. 너는 곧장 말을 몰고 먼저 떠난 처음 만나는 주막에 집을 풀고 말을 보살피면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라. 내 약간의 볼일을 처리한 다음 오늘 밤중이나 내일 아침에 그 주막으로 가겠노라. 이리하여 말을 끌고 종이 떠난 후 선비는 여인의 뒤를 멀찍이 떨어져 가만히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가자 여인은 어느 작은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도 걸음을 재촉하여 그 집 살인문을 밀치고 들어서니 집에는 인기척이 없고 매우 쓸쓸하게 느껴졌지요. 이에 여인이 놀라며 당황해하다가 선비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떤 양반 선비가 여인네 뒤를 밟아오셨는지요? 선비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마침 잘 되었다 생각하고는 여인 앞에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네, 매우 긴박한 사정이 있어 무리한 줄 알면서도 따라온 곳입니다. 꼭 한 가지 애걸할 일이 있으니 들어줄 수 있을런지요?
긴박한 사정이란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예, 내 지금 천리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점쟁이에게 점을 치니 오늘 횡사할 애군이 있는데 아침에 길을 나서서 처음 만나는 여인과 한번 정을 통하면 그 예군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바로 오늘 처음 만난 여인이기에 이렇게 따라온 것이랍니다. 잠시 나의 뜻을 받아줄 수 있으면 내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며 또한 내 마음속에는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되고 부인은 큰 은덕을 베푸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애원을 좀 받아줄 수 있겠는지요? 그러자 여인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비록 시골 여자지만 일찍이 다른 남자를 접하는 더러운 행동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비님 말씀을 듣고 보니 여색을 탐하는 행동이 아닌 듯하고 마침 남편이 멀리 나가고 없으니 사람의 생명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몸을 허락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밤에 다시 찾아오시지요. 선비는 기뻐하며 여인에게 인사하고 나가서 밤이 되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에 여인은 마음의 준비가 된 듯 선비의 행동에 따라 순순히 응하면서 동침을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순진한 시골 여인에게 야릇한 매력을 느끼면서 매우 감동 깊은 환희를 맛보았지요. 그리고 여인의 맨몸을 껴안고 잠을 잔 다음 새벽에 집을 나서면서 돈 10냥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은 저는 오직 사람 생명을 구하겠다는 순수한 뜻에서 한 일인데 어찌 재물을 받겠습니까? 여기를 떠나신 후에는 2번 다시 이곳을 찾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기특하게 여기고 인사를 한 다음 여인의 집을 나서서 가까운 주점으로 가니 먼저 떠난 종이 살인문 앞에 나와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울먹이며 아뢰는 곳이었습니다. 서방님, 어제 말을 몰고 10여 리로 오니 돌다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올라서는 순간 다리가 무너지면서 말이 물속으로 떨어져 바위 틈에 낀 채 허리가 부러져 죽었습니다요. 소인이 어떻게 할 엄두가 나지 않아 생각하다가 인근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는 죽은 말을 팔고 혼자 주점으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는지요. 이 말을 들은 선비는 크게 놀라 다른 말을 새내어 타고는 길을 떠난 뒤 무사히 돌아왔지요. 만일 그날 선비가 지체하지 않고 곧장 갔더라면 반드시 말을 탄 채로 돌다리에 도착하여 말과 함께 떨어져서 변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맹인의 점괘로 그날 처음 만나는 여인과 정을 통하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맹인의 점괘. 옛날에 한 선비가 나이 30이 넘어 아들 하나를 낳아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이 아이가 87살이 되니 미모가 출중하여 보는 사람들 모두 칭찬이 자자했지요. 하루는 맹인 점쟁이가 왔기에 아이의 장래 화복을 물으니
맹이는 점을 쳐보고서 크게 걱정을 했답니다. 이 아이는 15살이 넘으면 크게 귀한 몸이 되는데 그 안에 장가를 들어 횡사할 애군이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 말을 들은 선비는 크게 놀라 맹인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니, 크게 귀한 몸이 된다면서 횡사를 한다니 무슨 괴가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횡액을 면할 수가 있겠는지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렇지. 액을 면할 수가 있겠군요. 청기를 누설해서는 안 되지만 선비의 처지가 가긍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아이인데 또한 가엾은 일이니 내 방법을 알려드리리다. 이 아이가 장가를 가게 되면 비록 사흘 동안이라도 신부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석 식사를 비롯한 어떤 음식도 처가의 것은 절대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처갓집을 들락날락 왕래만 한다면 자연히 재앙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맹이는 이렇게 일러주고 그림이 그려진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단단히 봉에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간직했다가 아주 위급한 일에 처했을 때 보라고 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아이가 15살이 이르니 얼굴이 관옥 같고 출중하여 모두들 흠모하는 당당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한 중매가 와서 권귀가인 어떤 재상의 딸과 혼인할 것을 권하여 정혼하게 되었지요. 혼인하는 날 신랑이 대례를 치른 후 신부 집에 차려주는 오찬이며 석반에 손도 대지 않고 한 잔의 물도 마시지 않으니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에도 신부와 자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니 처부모는 크게 의심하고 화를 냈으며 일가 친척들도 모두 그럴 수 있느냐고 수군거리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신부가 있는 처가를 들락거리며 세월을 보낸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어느 날 밤 신부가 칼에 맞아 유혈이 낭자한 채 숨져있는 불상사가 발생했지요. 이에 신부 집에서는 온 집안이 통곡했고 죽인 사람을 알지 못하니 자연히 왔다 갔다 왕래만 하는 신랑을 의심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신랑이 혼례 이후로 처가 음식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더니 이런 변란을 일으킨 것으로 단정짓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신랑을 관가에 고발하니 형조에서 이 문제를 심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조 판서가 신랑을 잡아들여 꾸려놓고 분초를 하기 시작했지요. 신랑은 처가에서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신부가 칼에 맞아 죽은 사실이 그 행동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으니 숨김없이 이실직고할지어다. 라고 추상 같은 호령으로 엄하게 추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신랑은 처가에서 숙식을 하지 않은 것은 부친께서 시키신 바 그 까닭은 알 수 없으며 신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니 더 이상 실토할 것이 없다고 아뢰었지요. 이에 형조 판사는 바른 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형벌 기구를 갖추어 엄하게 형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문득 위급할 때 보라고 했던
그 장님의 그림이 생각나자 종이를 꺼내 들고 외쳤습니다. 형판 대감께서는 이 종이를 보시고 처분을 내리소서. 이에 형조 판서는 그 종이를 가져오라 해서 펼쳐보니 노란 종이에 개 3마리가 그려져 있었지요. 형판 대감이 그림을 보고 반나절이나 생각한 끝에 무릎을 탁 치면서 군졸들을 불러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신부집으로 가서 집안 사람과 모든 아랫사람이며 종들 중에 황삼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으면 찾아서 데려오너라. 명령을 받은 군졸들이 신부 집으로 달려가서 집안 사람 이름을 일일이 조사하니 과연 그 집안일을 주선하는 겸인 중에 황삼술이라는 자가 있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형조 판서는 황삼술을 꿀려놓고 엄하게 문조했습니다. 듣거라. 내 죄는 내가 응당할 것이니라. 내 다 알고 있으니 일일이 자백하여 소년 양반으로 하여금 무고하게 죄액을 끼침이 없도록 할지니라. 조금이라도 숨기는 일이 있다가는 형문을 당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이에 황삼술은 도저히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이실 짓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삼술 아뢰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짓고 어찌 명철하신 형판 대감 앞에서 숨김이 있겠나이까. 소인이 오랫동안 그댁 처자와 은밀히 정을 통하고 있던 중에 마침 혼인이 성사되니 우리 두 사람은 신랑을 죽이고 먼 곳으로 도망쳐 숨어 살기로 굳게 언약을 하였사옵니다. 그런데 혼례 후 신랑이 처가해서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니 죽일 방도가 없었사옵니다. 그러던 차에 신부 또한 지난날 서로 접했던 일은 후에 막급이니 없었던 일로 하고 이제 혼인을 했으니 이후로는 결코 몸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소인과 접하기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연고로 소인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그만 칼로 찔러 죽였사옵니다. 하느님이 벌을 내리시어 형판 대검 같은 명철하신 판관을 만나게 하셨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사옵니다. 이렇게 순순히 자백하니 형조 판사는 황삼수를 매로 쳐서 죽이라 명하고 신랑은 위로하여 풀어주었습니다. 앞서 노란 종에 그린 개 3마리에 대해 형조 판사는 종이가 노란색이니 황씨이고 술은 개를 뜻하니 황삼술이란 사실을 추리에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맹인의 귀신 같은 점괘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신점이었고 형조 판사의 추리력 또한 뛰어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책으로 간직을 얻은 무인. 한 무인이 있었는데 신수가 호원하게 잘생기고 지능도 뛰어났으며 특히 활 쏘기에는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제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배후에 끌어줄 사람이 없어 관직을 얻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았지요. 이 무인이 견디다 못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하루는 다음과 같은 희한한 계책을 한 가지 고안해 냈습니다. 즉, 꿩 한 마리를 산채로 잡아 두 눈에 화살을 관통하게 한 다음 아직도 살아 푸드덕거리는 놈을 가지고 당시 가장 명망 높은 재상집 후원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활을 쥐고 화살 한 문금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 옆구리에 찬 뒤 그 제상집 대문을 두드리며 크게 외쳤지요. 이보시오! 내 화살에 맞은 꿩 한 마리가 이댁 후원 담장 안으로 날아가 떨어졌답니다. 속히 찾아다 주시오. 이 소리가 우렁차고 커서 쩡쩡 울리자 한가로이 대청마루에 앉아 쉬고 있던 재상이 듣고서 물었지요. 여봐라, 어떤 놈이 저렇게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떠드는 게냐? 냉큼 나가서 살펴보고 아뢰어라. 이에 곧 집안 종들이 나갔다 들어와서 아뢰었습니다. 아뢰옵니다. 어떤 무인이 활과 화살을 지닌 채 대문 밖에 와서는 집 후원 담장 안에 자기가 쏘아 맞힌 꽁이 들어갔다면서 찾아달라고 소리치는 것이옵니다. 뭐라? 무인이 꽁을 쐈다고? 그 자를 어서 불러오너라. 이렇게 해서 무인이 재상 앞에 나와 예를 표하니 풍채가 늠름하고 의젓해 보였습니다. 재상이 물었지요. 너는 누군데 무슨 일로 대문 밖에서 그리 시끄럽게 굴었느냐? 예, 소인 알겠습니다. 소인은 묵가에 급제했으나 집이 가난하여 떠돌면서 사냥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 쏘는 재능이 있어 조금 전에 활과 화살을 가지고 대감댁 후원 근처를 지나다 보니 꿩 한 마리가 날아 나무까지 앉기에 소인이 쏴서 그 눈을 맞췄사옵니다. 그랬더니 그 꿩이 대감댁 담장 안으로 떨어져 찾아달라고 청한 것이온데 본의 아니게 쉬고 계시는 대감께 시끄럽게 해드려 황송하옵니다. 용서해 주소서. 뭐라, 꿩에 눈을 맞췄다고 했겄다. 그게 정말이라면 가히 신무할 만하도다. 활솜씨가 보통이 아닌 게로구나. 예, 소인은 어떤 표적이라도 화살을 쏘아 명중시키지 못한 적은 없사오나 꿩의 눈알을 뚫은 것은 우연이옵니다. 재상은 무인을 바라보고 기이하게 여기면서 종들을 시켜 여봐라, 후원에 가서 얼른 꿩을 찾아보도록 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종들이 후원으로 달려가서 살에 맞고 떨어져 있는 꿩을 찾아 가지고 왔는데 재상이 살펴보니 과연 화살이 두 눈을 관통해 있고 몸에는 아직 온기가 있었습니다. 금방 살에 맞은 것이 확실했지요. 이에 재상은 크게 감탄하고 무수히 칭찬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묵과 급제는 언제 했는지 자세히 아뢰도록 하라. 예, 아뢰겠나이다. 소인의 아비는 무장으로 변방에 나가 있다가 일찍이 사망했사오며 조부 증조부 위로는 방의사를 지내기도 했사옵고 병마 절도사를 역임한 분도 있사옵니다. 그리고 소인의 급제는 어느 해에 하였사옵니다. 그렇다면 역대로 무인 가문에서 태어났구려. 그러하옵니다. 하지만 소인은 조실부모하고 현재는 특별히 가까운 친척도 없이 노무를 모시고 가난하게 지내다 보니 급제를 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나옵사오나 이끌어 줄 사람이 없어 지금껏 사냥이나 하며 떠돌고 있사옵니다. 그렇구먼. 사정이 그러하니 매우 가엾게 여겨지네 그려. 자네가 지금부터 내 곁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거들다 보면 혹시
출세길이 열릴지 모를 텐데 어찌 생각하는고? 그러자 무인은 속으로 자신의 계책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진실로 소인이 바라는 일이오나 감히 청하지 못했사옵니다. 분부 그대로 받들겠나이다. 이렇게 하여 재상은 무인을 곁에 두고 일을 시켰는데 몸도 건장하고 재주도 있어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니 하는 일마다 재상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인은 마침내 재상의 큰 신임을 얻게 되었지요. 몇 달 지나는 동안 무인은 조정의 간직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 그 자리에 나고 듬을 환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선정관 자리 하나가 빈 것을 확인하고는 재상에게 아뢰었지요. 어르신, 소인이 듣자오니 선정관 자리 하나가 비었다고 하옵니다. 어르신께서 병조판서 대감께 서찰을 한 장 써주시면 아마도 임용이 될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헤아려 주소서. 그래. 빈자리를 용케 알았구먼. 네, 서찰을 쓰도록 하지. 재상은 곧 병조판서 앞으로 추천하는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병조판서가 회답 서찰을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꼭 친근한 사람을 임명해야 하므로 다음번에 조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재상이 이 서찰을 무인에게 보여주면서 다음번을 기다리라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와 곧바로 짐을 꾸려가지고 대문을 나서면서 문지기 하인에게 일렀습니다. 내 지금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 너는 즉시 대감께 고하여 전날 나의 꽁값을 받아다 주길 바란다. 하인이 들어가서 이대로 고하니 재상은 크게 화를 내고는 돈 한 냥을 던져주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나? 어디서 감히 작별 인사도 없이 꽁값을 달라고 해? 이제야 그놈이 아주 버릇없는 놈이라는 사실을 알았도다. 이 돈을 속히 갖다 주고 멀리 내쫓아 버려라. 이러고도 대감은 화가 풀리지 않아 잔뜩 상을 찡그린 채 즉시 붓을 잡아 병조판서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내가 부탁한 무인은 아주 버릇없는 자로 임용에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을 늦게야 알았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그 자는 결코 염두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읽은 변조판서는 문면에 노여움이 가득 배어 있으니 재상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화를 낸 것으로 착각하고는 매우 난처해했습니다. 그리하여 병조판서는 정말 죄송하니 다음번에 자리가 나면 반드시 그 무인을 임명해 드리겠다는 사죄 답장을 쓰려고 붓을 잡는데 마침 선정관 한 사람을 급히 차출해 보내라는 대궐의 구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병파는 너무나 기뻐하며 재상이 추천한 인물을 즉시 지명하여 보내니 이 무인은 그날 바로 선정관에 발탁된 것입니다. 한데 이 일은 병조판서가 제 생각대로 급히 처리하여 재상은 미처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명 소식을 전해 들은 무인은 곧장 재상 앞으로 달려가 넙죽 엎드려 절을 했지요. 갑자기 무인을 본 재상은 노기가 등등하여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무슨 면목으로 감히 나를 보려고 왔느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어르신, 소인이 저승에 간들 어찌 대감의 은덕에 배반하는 일이 있겠사옵니까? 노여 마시고 소인이 아뢰는 말씀을 들으소서. 이번에 임용이 어렵다는 병판 어른의 그 서찰을 보았고 소인이 잠시 개교를 부린 것이옵니다. 소인이 뛰쳐나가면서 무례하게 꽁값을 요구하면 대감께서는 반드시 노발대발하시며 병판 어른께 소인을 배려하지 말라는 서찰을 보내실 것이고 그 서찰을 보신 병판 어른은 또한 대감의 노여움에 당황하시어 역으로 소인을 즉시 임명해 주실 것으로 짐작한 것이옵니다. 이에 대감과 병판 어른 모두 소인의 계책에 속아 즉시 관직을 얻게 해주신 것이옵니다. 대감께서는 노여움을 푸시고 소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대궐에서 요청하는 선정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아뢰니 재상은 금세 안색이 평온해지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탁자를 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아, 자네가 나를 배발할 리가 있나? 자네는 진정 능력 있는 사람이로다. 기특할시고 장차 큰 인물이 되겠구나. 하면서 거듭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후로 재상은 이 무인을 적극 비호하며 이끌어 주었고 무인 또한 재상을 정성으로 섬겨 한평생 신복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무인은 통제사와 병마절도사의 자리까지 오른 뒤 관직에서 물러나 행복한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유리왕의 셋째 아들 무휴. 고구려 제2대 유리왕 32년에 동부여의 대소왕은 양국의 화친을 조건으로 고구려 왕자를 볼모로 데려가라 했으나 고구려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사신을 보내 이 일을 따지려 하였습니다. 유리왕은 대소왕이 이 일을 빌미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나라를 세운 지 일천하여 힘이 부족할 뿐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심에 쌓여 식욕도 잃고 침울한 얼굴로 초조하게 사신을 기다리고 있는 유리왕에게 셋째 왕자인 무율이 찾아왔습니다. 대왕폐하, 소자가 동부여 사신을 만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리왕은 놀란 눈으로 무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무율의 나이 10살. 세상 일을 알기에는 턱없이 어린 나이인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가 싶어 유리왕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왕폐하, 제발 소자를 동부여 사신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무율이 재차 말하자 유리왕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너 나이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았거늘 무슨 일로 동부의 사신을 만나겠다는 것이냐? 짐짓 꾸짖는 듯한 유리왕의 말에 무율이 큰 소리로 대답했지요. 소자가 동부의 사신을 만나 이번 일을 해결하고 앞으로는 2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리왕은 어이가 없어 하면서도 어린아이답지 않은 무율의 언행에 마음의 동요를 느꼈습니다. 유리왕은 국왕인 자신이 동부여 사신을 맡는 것보다 왕자가 먼저 애를 갖추는 것도 좋을 듯하여 무율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유리왕의 허락을 받아낸 무율은 그 길로 동부여 사신이 거처하고 있는 숙소를 찾아가 사신을 만났지요.
무율은 사신에게 먼저 정중하게 예를 갖춘 다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저희 나라에 오셨습니까? 사신은 아무리 고구려의 왕자라고는 하나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을 걸어오니 황당하여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동부여 사신은 빙그레 미소를 띄우며 농담 섞인 말투로 대답했지요. 왕자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양국의 화친을 위해 고구려의 왕자 한 분을 우리나라에 모시려는 하는데 이를 거절하시니 화친을 원치 않으신다는 뜻인지 따지러 왔소이다. 동부여 사신의 말에 무율은 더욱 당당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저희 형제가 귀국에 가야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가 듣기로 저희 고구려의 시조께서 이곳의 나라를 건국한 이래 끊임없이 귀국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아왔는데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러시는 것입니까? 돌아가시어 귀국의 왕께 전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여러 개의 알을 포개어 놓을 것이니 귀국에서 그 알을 허물지 않으면 따를 것이요. 만약 그 알을 허물어뜨린다면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지만 당찬 무율의 말에 동부여 사신은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부여의 사신인 자신에게 코울리게 왕자를 보내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괘씸하기도 했지요. 동부여 사신은 정작 유리왕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부여로 돌아간 사신은 대소왕을 아련하고 고구려에서의 일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사신의 말을 들은 대소왕은 흥분하여 길길이 날뛰었지요. 뭐라? 유리왕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고 흘리게 어린 왕자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왔단 말이냐? 고종하시옵소서 폐하. 그런데 그 왕자의 말 중에 지금부터는 여러 개의 알을 포개어 놓을 것이니 귀국에서 그 알을 허물지 않으면 따를 것이요. 만약 그 알들을 허물이뜨린다면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인지 소신이 아무리 헤아려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소왕 역시 곰곰이 그 말뜻을 헤아려 보았지만 도무지 속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대소왕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말뜻을 물었으나 신하들 중에도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지요. 대소왕은 전국의 방을 돌려 그 말뜻을 풀이할 일을 찾았으나 좀처럼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파의 불의에 대소왕의 표정은 형편없이 일그러지고 말았지요. 여러 개의 알을 포개어 놓은 것을 허물지 말라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뜻이며 만약 그 알들을 허물어뜨린다면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말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상관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더 이상 고구려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뜻인 줄로 아옵니다. 노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소왕은 녹이 띤 얼굴로 호령했습니다. 네, 더 이상 고구려의 방자함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여봐라, 어서 군사를 풀어 고구려를 치도록 하라. 그리하여 동부여의 대군은 고구려를 치기 위해 출정했고 그 소식을 들은 유리왕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괜히 어린 아들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행동했다고 후회를 했지만 상황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았지요. 유리왕이 후회를 하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무율이 다시 유리왕을 찾아왔습니다. 대왕폐하,
소자에게 군사 3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소자가 나서서 적군을 섬멸하고 오겠나이다. 유리양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어린 아들의 얼굴만 멍청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대왕폐하, 제발 소자의 말을 흘려듣지 마시고 믿어주십시오. 소자, 비록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은 어느 누구 못지 않사옵니다. 그러니 부디 군사 300만만 주옵소서. 반드시 적군을 무찌르고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유리양은 나이답지 않게 눈물을 흘리며 간언하는 무율의 태도에 사뭇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른 아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유리양은 고개를 돌리며 무율에게 말했습니다. 물러가라. 더 이상 어린 너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물러가라. 그러나 무율은 자세를 단정히 하여 더욱 다부진 목소리로 간언했습니다. 대왕폐하, 한 번만 더 소자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로 인해 생긴 일이니 소자가 해결하겠사옵니다. 군사 300명만 주시면 동부여군을 꼭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무율의 진심 어린 간청에 점차 유리양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유리양은 하룻밤을 꼬박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무율의 간청을 들어주었지요. 알았다. 내 너를 믿어보마. 군사 300명을 줄 테이니 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오라. 그 전에 한 가지 약속할 것이 있다. 만약 적군에게 패하면 내 목숨 또한 그곳에 묻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예, 대왕폐하. 꼭 승전고를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빨 같은 유리양의 말에 무율은 큰절을 올리고 내전을 나왔습니다. 왕자 무율은 군사 300명을 데리고 전장으로 향했지요. 군사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점차 무율의 당당함과 나이답지 않은 기백에 감동을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율이 지휘하는 고구려군은 마침내 병정에 당도했습니다. 병정은 지리적으로 산골짜기의 입구는 좁고 안으로 들어가면 넓어지다가 다시 골짜기가 끝나는 지점은 입구와 같이 좁아져 적군을 위인하여 기습작전을 펴기에는 아주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무율은 병정에다 군사들 중 절반을 숨겨놓고 나머지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동부여군과 전투를 벌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멀리 동부여군의 진지가 보이면 징을 요란하게 울리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그러다가 동부여군이 진격해 오면 재빨리 뒤로 물러나 보이지 않게 몸을 숨기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동부여군을 이곳 병정까지 유인하여 나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도록 하라. 나이 어린 왕자이긴 했지만 모두들 그 지략에 감탄하여 무율의 얼굴을 다시금 우러러 보았습니다. 고구려군은 무율의 지시대로 동부영군의 진지 근처에서 징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다가 동부여군이 진격할 기미를 보이면 뒤로 물러나 재빠르게 몸을 숨겼지요. 그렇게 하기를 닷새가 되는 날 드디어 고구려군은 동부여군을 작전 장소인 병정까지 유인해 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구려군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겼던 동부여군은 며칠이 지나도록 고구려군이 공격할 태세를 보이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기만 하자 그들이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갔다고만 생각했지요. 동부여군이
화난 맹수처럼 기세등등하게 병정의 골짜기 안으로 모두 들어왔을 때 왕자 무율은 고구려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하고 숨기만 하던 고구려 군들은 말고삐를 돌려 칼과 창을 앞세우고 함성을 지르며 진격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리 매복해 있던 절반의 군사들이 동부여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뒤에서 맹공격을 퍼부었지요. 순식간에 앞뒤에서 한 번의 공격을 받은 동부여군은 갈팡질팡하며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동부여 군사들의 목은 말 그대로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살아남아 동부여로 돌아간 군사는 몇십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왕자 무율의 지략에 따른 고구려군의 혁혁한 승리였습니다. 유리왕은 손수 왕자 무율을 맞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이렇게 동부여군을 무찌르고 조국 고구려를 구한 10살의 어린 왕자 무율은 후일 대무신왕에 즉위하여 즉위 5년에 동부여 대소왕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접동새가 된 여동생. 수덕사라는 절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충청남도 애산고을. 옛날 그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던 원님 한 사람은 아들 7과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금실이 좋았었는데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원님은 어린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다시 후처를 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방으로 놓아 어진 여자를 구하던 끝에 한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였는데 어질기는커녕 악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악녀였습니다. 후처는 원님의 아내가 되자마자 자식들을 모조리 죽일 궁리를 했지요. 그래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던 끝에 하루는 점쟁이 하나를 몰래 불러와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뒤 자기는 병이 났다는 핑계로 자리에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돈으로 점쟁이를 매수해 놓고서 은밀히 수작을 부리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나 죽네. 원님이 기별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부인, 갑자기 병이 났다니 어디가 아픈 거요? 한번 점을 쳐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점을 치면 어디 사는 점쟁이가 잘 맞출까? 아휴, 저도 말만 들어왔지만 저 산 밑에 사는 우물집 점쟁이란 여자가 귀신같이 점을 잘 친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귀하신 어른이 어떻게 거기까지 친히 가실 수 있겠어요. 저같이 복 없는 여자는 죽어도 상관없으니 당신은 부디 옥체나 소중히 보존해서 오래오래 편안히 사십시오.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요? 사랑하는 당신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때에 귀하신 몸이 어디 있단 말이요? 내가 이 길로 그 점쟁이를 찾아가 속히 시원하도록 점을 쳐 가지고 올 테니 그동안만 아픔을 참고 누워 있으시오. 그러고 나서 산 밑에 사는 우물집 점쟁이란 여자를 찾아가 점을 쳐달라고 청했더니 점쟁이 여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사또께서 이 미천한 소인의 집을 찾아주시니 그 영광은 이를 데가 없지만 부인께선 소생할 가망이 없소이다. 아니, 소생할 가망이 없다니. 천금이 들어도 상관없고 만금이 들어도 상관없으니 부디 아내만 살려내 주도록 하오. 살려드릴 생각이야 1000번 만번 더 있지만 마님은 7인간의 통티 때문에 그런 건데
소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걸요. 동티라면 귀신을 잘못 건드려서 화를 입었다. 그 말 아닌가? 설령 그렇더라도 귀신에게 비하는 일 외에 나을 수 있는 약이 있지 않겠는가? 사또께서 마님을 꼭 살리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뿐인 약이 있긴 있지요. 그 약이 아니고는 옛날에 진시황이 먹자고 했던 삼시산의 불로초가 있다 손치더라도 낫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럼 그 한 가지 약이라는 게 뭐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구해서 쓸 테니 빨리 알려주시오. 그건 사또의 7 아들의 간을 내어서 먹이는 것이요. 원님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리 부인이 사랑스럽고 소중하기로서니 자기의 핏줄을 타고 난 자식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원님은 밤늦게야 돌아와서 부인과 자면서 점친 이야기를 하는데 옆방에서 자고 있던 막내 아들이 그 소리를 엿듣고서 형들을 깨워 일으켰습니다. 형님들!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고 말겠으니 빨리 도망을 치도록 합시다. 그러나 형들은 동생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결에 잘못 들은 기지. 그럴 리가 있는 일이냐? 아무리 계모의 병을 낫게 하는데 그 약밖에 없다 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간을 내어 먹는단 말이냐? 형님들, 내가 왜 잘못 들었다는 거요? 그래도 내 말이 못 믿었거든.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남은 6 형들이 숨소리를 죽이고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과연 동생의 말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동안에 어떻게나 마음이 많이 변했던지 계모가 주장하는 말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형님들, 그래도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죽이기 전에 빨리 도망치도록 합시다. 그렇게 재촉하는데도 큰형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자식된 도리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자식이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뿐이다. 빨리 간을 먹여 병을 낫게 해달라고 보채는 부인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온님은 부원 관원인 어전을 불러 귀옛말을 했습니다. 7 형제에게 사냥을 하자고 산으로 꿰어가서 죽인 뒤에 간을 꺼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자는 성간인 온님의 명령을 어기지 못해 7 형제를 사냥하러 가자고 속여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전도 인간인데 어떻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어린 것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마 어찌하지 못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어떤 곰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옳거니 마침 좋은 수가 생겼구나. 아자는 활로 쏘아 그 곰을 잡은 뒤 7 형제에게 멀리 도망을 가서 살라고 일렀습니다. 그러고는 죽은 곰의 간을 꺼내 7 토막으로 썰어 종이에 싸가지고는 동원으로 돌아왔지요. 내 시키는 대로 했느냐? 예, 이게 7 형제의 간입니다. 죽은 시체는 모두 땅속에 깊이 묻어뒀으니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 수고했다. 7 봉지의 간을 받아 부인에게 전해줬더니 부인은 좋아라며 받았다가 아무도 안 보는 새에 땅속에 파 묻어버렸습니다. 그랬다가 다음날 원님을 만나서는 전혀 딴 사람 같이 웃었습니다. 세상에는 과연 영약이라는 게 있군요. 그 약을 먹고 났더니 거짓말같이 싹 낫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죽은 자식들 생각을 하니 미안한 생각이 드는구려.
자식이라 낳으면 되는 건데 죽은 자식들을 생각하면 뭘 해요? 지난 일은 다 잊고 지내는 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야 그렇겠지. 남은 딸 자식 그거 하나나 잘 기른다면 죽어 저승에 가 있는 7 형제 놈들도 과히 원망은 않을 거야. 그러나 어리석게도 딸 자식을 잘 기른다는 것이 무얼 말하는 것일까요? 계모는 남편이 안 보는 새에 갖은 구박을 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계모는 종들에게도 쌀밥을 먹이면서 딸에게만 좁쌀밥을 먹였습니다. 종일 고된 일을 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밤에 자는 아이를 깨워서 잔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얇은 삼배옷을 입히고 여름에는 솜을 두둑하게 넣은 겨울옷을 입혔지요. 그러나 그러는 것만으로는 미움이 풀리지 않아서 계모는 끝내 딸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은 딸아이는 그 넋이 접동새가 되어서 슬픈 목청으로 울면서 날아다녔습니다. 그동안에 서울로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하게 된 7 형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가까워지자 벼랑간 낯선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큰형의 사모 위에 앉아 울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접동새는 오라버니들의 사모 위에 번갈아 올라앉으면서 쉬지 않고 울어댔습니다. 이건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는 거구나. 7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온님과 계모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 여동생은 어디 가고 없어. 틀림없이 우리 여동생을 어머니가 죽이셨죠. 계모가 벌벌 떨기만 하고 입을 떼지 못하고 있자 막내 아들이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 7 형제를 죽이려고 꾀병으로 간을 내먹겠다고 하더니 결국 우리 여동생까지 죽이고 말았군요. 우리 7 형제가 계모를 죽이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큰형이 막내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계모가 한 짓을 보아서는 손톱만큼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참자. 그러고 있는 새에 계모가 없어졌으므로 집안을 뒤져봤더니 광 속에서 흰 곰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광 속에 숨어있던 죄 많은 계모가 곰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아니, 저놈의 곰은? 형님들, 우리의 원수이니 저놈의 곰을 죽여버립시다. 6 형들이 말릴 새도 없이 막내 동생이 활로 쏘아 곰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곰의 시체 속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나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접동새는 까마귀를 피해 낮에는 안 나오고 까마귀가 잠을 자는 밤에만 나와서 접동접동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독하게 죽은 계모의 넋은 까마귀가 되고 억울하게 죽은 여동생의 넋은 접동새가 되어 애처롭게 울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까마귀는 접동새를 쪼아 죽이려고 무섭게 뒤를 쫓고 있습니다. 접동새가 된 딸아이가 7 오라버니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사모 위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정을 고자질했다는 오난에서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